천천히 잘 하셔야 돼. 계약법. 자, 법률 행위가 유효한 요건을 갖추면 권리가 생긴다 그랬고요. 그 권리의 대표적인 게 물권이 있다 봤어요. 그죠? 그리고 이제 물권에 대비되는 권리가 하나 더 있죠. 채권. 그 채권을 발생시키는 법률 행위. 대표가 계약이라는 거예요. 채권을 발생시키는 법률 행위. 계약법은 계약법 총론 부분과 강론 부분 이렇게 나눠져 있죠. 자, 강론에는 우리 시험 범위에 이제 세 가지 계약 형태가 나온다고 그랬습니다. 매매 계약, 교환 계약, 임대차 계약. 그래서 강론 부분에서 핵심적인 내용은 뭐냐? 매매나 교환이나 임대차 계약의 효력. 법률행위 효력이란 게 뭐예요? 권리 발생이라고 그랬죠? 법률의 효력이 권리 변동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매매 계약이나 교환 계약이나 임대차 계약 같은 법률행위 효력이 뭐냐? 권리의 발생이에요. 자, 여기서 매매의 효력은 뭐냐? 매매 계약의 당사자에게 발생하는 권리와 의무. 매도인, 매수인. 임대차 계약의 효력이 뭐냐? 임대차 계약의 당사자인 임대인과 임차인에게 발생하는 권리와 의무. 그게 뭐냐? 그거를 이제 세부적으로 보는 게 계약 강론이에요. 그래서 계약 강론의 핵심은 각각의 계약의 효력, 즉 계약을 한 당사자에게 발생하는 권리와 의무, 이게 어떤 게 있는가? 이게 강론의 핵심적인 내용이 됩니다. 반면에 총론에서는 이 계약의 공통적인 것들, 계약에 적용되는 공통적인 제도들, 뭐 이런 것들이 뭐가 있을까? 그걸 모아놓은 게 계약 총론 부분입니다. 그래서 계약 총론 부분에서 보는 내용들은 대부분 강론 가면 또 나와요. 적용해가지고 매매 계약에 적용, 교환 계약에 적용 이런 식으로 그런 제도들이 뭐가 있는가를 살펴보게 됩니다. 먼저 계약 총론의 첫 번째가 뭐 계약의 뜻이 뭐냐의 문제죠. 이게 나오죠. 항상 의의가 먼저 나오죠. 계약이란 게 뭐예요? 모르는 분 없죠. 계약 다 알아요. 일단 조금 더 생각하면 뭘 약속하는 거예요. 그죠? 자, 이때 뭘 약속하느냐? 뭐 해주겠다고 약속하는 거예요. 뭐 해주겠다고. 다만 이 계약을 하게 되면 법적으로는 채권 채무라는 게 생겨요. 뭐가 생긴다고요? 양 당사자에게 어떤 채권과 채무를 발생케 하고자 양 당사자가 머리를 맞대고 합의를 보겠죠. 그죠? 이게 계약이에요. 양 당사자에게 채권 채무를 발생케 하는 당사자 간의 합의, 이게 계약이 됩니다. 이런 계약은 뭐의 일종이라 했어요? 법률 행위. 자, 그 다음에 법률 행위에는 반드시 뭐가 들어있다 그랬어요? 의사 표시. 아, 그러면 계약도 법률행위니까 그 계약 속에도 반드시 뭐가 들어있겠구나? 의사 표시가 들어있겠구나. 이 의사 표시가 두 개. 청약의 의사 표시, 승낙의 의사 표시. 또 청약의 의사 표시는 뭐예요? 계약을 요청하는 거. 승낙은 수락하는 거. 자, 그럼 결국 계약이란 청약의 의사표시와 승낙의 의사표시가 합치함으로써, 그죠? 청약의 의사표시와 승낙의 의사표시가 합치함으로써 그 당사자에게 뭐를 발생케 하는 채권, 채무를 발생케 하는 법률 행위. 이게 계약의 법적인 뜻이 됩니다. 법적인 뜻이 됩니다. 자, 계약이 뭔지 이렇게 법적으로 정확하게 이해 안 하셔도 됩니다. 이거는 그냥 당사자가 합의하는 거다. 그 정도의 의미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어쨌든 계약 속에는 청약과 승낙의 의사표시라는 게 들어있고, 계약을 하면 당사자에게 뭐가 생기고, 채권, 채무가 생기고, 뭐 요 정도, 요 정도를 계약의 의미에서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계약의 종류라고 해서 굉장히 많아요, 계약은. 우리 물권은 물권 법정주의라고 해서 물권의 종류를 국가가 제한한다 그랬죠. 근데 계약은 계약 자유의 원칙이라는 게 있어요. 그 말은 당사자가 뭘 합의만 하면 그게 계약이 되는 거예요. 적당한 이름 붙이면 돼요. 그러니까 당사자가 무수히 많은 계약을 만들어낼 수 있게 됩니다. 한 30년 전만 해도요, 택배 계약이란 건 없었어요, 거의. 그죠? 우체국 계약만 했어요. 택배란 건 우리가 거의 본 적이 없었어요. 저 어릴 때만 해도. 택배? 택배 계약이란 걸 들어본 지는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새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당사자들이. 그죠? 이렇게 계약은 계약 자유원칙이기 때문에 무수히 많은 계약 형태를 만들어낼 수 있고, 그 무수히 많은 계약 형태들 중에서 사람들이 아주 빈번하게 하는 거, 그거를 15개를 모아가지고 민법에 규정을 해놨어요. 이걸 전형계약이라고 합니다. 사람들이 어떤 계약을 하나 국가가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자주 하는 계약 형태가 있더란 말이죠. 그거를 1번부터 15번까지 뽑아가지고 총 15종의 계약을 민법에 규정을 해놨고, 그다음에 민법에 규정되어 있는 15종의 계약 이외에도 무수히 많은 형태의 계약이 존재하게 될 겁니다. 그걸 이제 비전형 계약이라고 불러요. 예를 들어서 보험계약. 민법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공인중개사업을 할 때 하는 중개계약. 중개계약이 뭐예요? 중개사법 하셨잖아. 아직 안 했어요? 안 했구나. 말 그대로 부동산 거래를 알선. 예? 그게 중개잖아요. 그럼 중개계약은 뭐냐? 의뢰인과 중개사 사이에 알선해 주면 수수료를 주겠다. 이런 게 중개계약이에요. 근데 이것도 민법에는 없어요. 보험계약, 택배계약은 있냐? 없어요. 민법에 택배계약도. 자동차 수리계약 민법에 있냐? 없어요. 등등등. 민법에 있는 전형계약과 그 전형계약보다도 훨씬 많은 비전형계약이 존재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계약을 구별하는 경우가 있겠네요. 일단은. 이게 계약의 종류예요. 자, 그다음부터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많은 계약들을 공통의 성질을 가지고 또 묶어봐요. 첫 번째가 계약을 했을 때 양 당사자에게 채무가 생기는 게 보통이겠죠. 둘 다. 그죠? 그게 보통일 거예요. 그걸 쌍무라고 해요. 그런데 계약을 했는데 어느 한쪽만 채무가 생기더라. 이런 걸 편무. 이렇게 불러요. 자, 여기서부터는 계약이 그렇게 종류가 많은데 이 많은 계약을 굳이 한쪽은 쌍무 한쪽은 편무라고 나누는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죠? 그걸 구별실익이라고 합니다. 계약을 쌍무와 편무로 나누는 이유, 구별실익. 요 쌍무 계약에만 뒤에서 볼 겁니다. 동시 이행의 항변권이라는 제도와 위험부담이라는 제도가 적용이 돼요. 쌍무 계약에만 동시 이행의 항변권이라는 제도와 위험부담이라는 제도가 적용이 됩니다. 뒤에서 볼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계약이 있을 때 이 계약에 이걸 적용할 거냐 말 거냐를 판단하려면 먼저 그 계약이 쌍무인지 편무인지를 구별해야 되는 거고요. 여기서 쌍무는 둘 다 채무가 생겨. 편무는 한쪽만 생겨.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쌍무의 가장 대표적인 계약이 뭐가 있을까요? 매매계약. 갑과 을이 매매계약을 했다.
물건 파는 사람을 뭐라고 불러요? 매도인. 사는 사람을 매수인. 자, 매매계약하면 매도인 채무가 생겨요. 무슨 채무? 권리 이전 채무. 소유권 이전 채무. 매수인은 대금 지급 채무. 둘 다 생기죠. 이걸 쌍무라 하자. 편무. 갑이 을에게 물건을 공짜로 주기로 계약을 해요. 증여계약이라고 합니다. 갑이 을에게 아파트를 증여하기로 했어. 그러면 일단 갑은 아파트를 을에 넘겨줄 채무가 생기죠. 근데 을은 없어. 공짜로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갑만 채무가 생기는구나. 이렇게 한쪽만 채무가 생기는 편무라는 게 있게 됩니다. 그럼 다시 한번. 왜 굳이 이걸 나누느냐? 여기에만 이게 적용이 되는 거라면. 증여에는 이런 게 적용된다, 안 된다? 안 되겠죠. 안 되겠죠. 예전에 우리 기출시험 문제 중에 이런 문제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다음 중 동시 이행의 항변권이 적용이 되지 않는 계약은 뭘 고르라는 거야? 편무 계약을 고르라는 거죠. 동시 이행의 항변권이 적용되지 않는 계약은 무슨 계약? 편무 계약을 골라라 이런 뜻이에요. 자, 여기서 이제 편무 계약의 대표 중에 증여 계약이라는 게 있어요. 또 하나가 사용 대차 계약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아까 대차는 뭘 빌려주고 빌리는 거라 그랬죠. 그 중에 사용 대차는요, 무상으로 뭘 빌리는, 무상으로 뭘 빌려 쓰는 계약을 사용 대차라고 합니다. 집에 뭘 박아야 되는데 좀 망치가 큰 게 필요해요. 그럼 관리사무소를 가서 몇 동 몇 호인데요. 망치 좀 큰 거 좀 빌려주세요. 빌려주겠지요. 돈 받고 빌려줘요? 그냥 빌려줘요? 그냥 빌려주겠지요. 그게 사용대차예요. 이렇게 사용대차를 하게 되면요. 빌려주는 사람만 무상으로 빌려줘야 될 채무가 생길 뿐이에요. 상대방은 사용료를 지급할 채무가 안 생겨요. 그러니까 편무 이렇게 됩니다. 감사하게도 사용대차는 우리 시험범위 아니니까 증여나 사용대차는 증여나 사용대차라면 한쪽만 채무가 생기는구나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현상관고계약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건 조금 이따 다시 볼 건데요. 현상광고는 원래 법적으로는요. 광고를 합니다. 광고할 때 광고한 사람이 그 광고 안에다가 뭐를 요구해요. 이거를 해라. 이거 한 사람한테 뭘 주겠다. 이렇게 광고하는 게 현상광고예요. 그러면 그 광고를 본 사람은 광고에서 뭐 하라고 되어 있는 걸 해야 되겠죠. 즉 현상광고란 광고에서 정한 행위를 완료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 이게 현상광고예요. 예를 들어서 중국집 사장님 갑이 전단지를 붙여놨어요. 10,000원당 쿠폰 1개, 그리고 쿠폰을 50장을 모아오면 탕수육 한 접시 이렇게. 가로 열고 주말 제외. 옛날엔 연락에 포도 붙이고 그랬잖아요. 지금은 그런 거 없죠. 쿠폰 모아도 다 어디 갔는지 뭐 사라지고. 요새는 다 이제 무슨 뭐 이렇게 포인트로 다 하고 그러는데. 옛날에는 하여튼 이렇게 있었어요. 이렇게 모아가지고. 포도 붙이는 거야. 연락 붙이죠. 연락 한 50장 붙여, 40몇 개 붙일 때쯤 사라지죠. 그게 어디로. 다 붙여서 쓰려고 그러면 주말은 안 된다 그러고 그러죠. 어쨌든 사장님께서 쿠폰 50장을 가져오면 탕수육을 한 접시 준다 그랬어요. 이게 현상 광고예요. 그럼 이 광고를 본 을은 광고에서 정한 대로 50장을 갑한테 갖다 줘야 되죠. 그죠? 을이 저 전단지를 보고 갑에게 전화를 걸어서 약속을 합니다. 이번 주말까지 50장 가져갈게요. 그러면 갑하고 을 사이에 계약이 체결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왜?
주말에 안 갖다 줘도 돼요. 약속을 해도. 못 갈 수도 있지. 계약이 되면요. 그 약속을 지켜야 되는 게 계약이에요. 권리 의무가 생기는 게 계약이에요. 그런데 우리 저 광고를 보고 사장님한테 전화 걸어가지고 주말까지 50장 가져갈게요. 사장님이 그러세요 했다 하더라도 서로 못 가다 줄 수도 있고 사장님도 가져올까? 그냥 알았다고 하고 전화 끊었지 주말에 꼭 가져올까? 이런 생각도 안 합니다. 그럼 결국 우리 단순히 사장님한테 50장을 갖다 주겠다고 약속만 한 것 같고는 아무것도 아니야. 결국 사장님과 나 사이의 계약이 체결되려면요. 광고에서 정한 행위 이거를 완료해야 돼요. 다시 말해서 의리 50장을 열라 모아서 갑에게 갖다 줘야 사장님과 나 사이는 계약이 체결이 됩니다. 그 현상 광고 계약이란 거예요. 그러면 내가 50장을 열라 모아가지고 사장님한테 갖다 줬어요. 즉 현상 광고 계약이 체결됐어요. 자, 체결됐다. 갑 채무 생기죠. 어떤 채무가 생겨요? 탕수육을 줘야 될 채무가 생기죠. 자, 을 채무 생겨요, 안 생겨요? 안 생기죠. 그죠? 갑만 채무가 생겨요. 무슨 계약이에요? 편무. 무슨 계약? 편무. 을이 50장을 갖다 줄 의무가 뭘 의무가 생겨? 갖다 줬는데 을이 50장을 갖다 줌으로써 계약이 체결. 그죠? 계약이 체결되면 갑만 채무가 발생. 그러니까 무슨 계약? 편무. 어쨌든 계약을 그렇게 많은 계약을 요것 때문에 동시이행의 한명권과 위험부담이라는 제도가 적용되느냐 안 되느냐를 판단하기 위해서 쌍무와 편무로 구별을 해야 되고 일단 편무계약에는 요런 놈들이 있다. 여기까지는 기억하실 수 있죠. 세 번째가 계약을 이행을 했어. 이행을 하면 끝이 나죠. 계약을 하고 이행을 했어. 이행을 했다는 건 계약관계가 끝났다는 거죠. 자, 이행을 하고 났더니 서로 주고받은 게 있어. 주고받은 게 있어. 그걸 유상계약이라고 해요. 이행이 끝났어. 주기만 했어. 받은 게 없어. 무상. 자, 두 번째. 이걸 왜 나누냐, 이거. 유상, 무상은 또 왜 나누냐, 구별실이. 유상계약에만 매매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어요. 유상계약에만.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 이 매매를 가면요. 아주 중요한 담보 책임이라는 제도가 있어요. 무슨 제도? 담보 책임. 아주 중요한데 그지같이 어려워. 찍어야 돼, 나중에. 찍어야 되는데. 어쨌든 매매 계약이라는 파트를 가면 매도인의 담보 책임이라는 제도가 나와요. 그리고 이 매도인의 담보 책임이라는 계약은, 제도는 유상계약에만 적용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법에서. 매매계약에 관한 규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상계약에 적용해라. 이렇게 해놨어요. 그래서 유상계약과 무상계약을 구별하는 이유, 매매 규정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거하고 좀 달라요. 예? 그 다음 무상계약에 뭐가 있냐. 자, 먼저 유상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매매계약을 하면 둘 다 채무가 생기죠. 이행을 하면 주거니 받거니 하겠지. 대표적인 유상이에요. 사용대차, 아니 증여, 요놈만 채무 생기죠. 이행을 해요. 주겠지. 받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증여. 을이 관리사무소 갖고 망치를 빌려요. 망치를 빌려 주어. 이행했죠. 값 받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
사용료 안 받아요. 값이 빌려줄 뿐이야. 그죠? 이런 게 무상이야. 그러고 봤더니 쌍무 편무와 유상 미상이 거의 같네. 거의 같죠? 그런데 무상계약에 이게 빠져요. 현상광고가. 현상광고는 유상이에요. 왜 그런지 보겠습니다. 을이 쿠폰 50장을 갖다 줬어요. 계약이 체결됐죠? 갑이 탕수육을 줬어요. 이행이 끝났죠? 끝나고 나서 봤어. 갑이 주기만 했어요, 을한테? 갑 받은 거 없어요? 뭐 받았어요? 쿠폰 50장 받았죠? 예? 안 받았어요? 받았잖아. 탕수육을 준 걸로 대가를 받은 건 아니지. 받았고 계약이 체결됐고 줬단 말이죠. 이행까지 다 끝나고 봤더니 어찌됐건 주고받은 건 있더란 말이지. 그래서 현상광고는 유상이에요. 유상. 아, 쌍무하고 편무는 딱 계약이 체결됐을 그때 둘 다 채무가 생기냐 하나가 채무가 생기느냐의 구별이고, 유상 무상은 전체 이행이 다 끝났을 때 구별. 끝났을 때 다 끝나고 나서 봤더니 주기만 했냐 주고받은 게 있냐 이거 가지고 말하는 게 유상 무상이에요. 그러니까 조금 다른 거야. 그런데 다시 한번 쌍무를 가면 쌍무는 둘 다 채무가 생기죠. 그죠? 이행이 끝나요. 필연적으로 주고받겠죠. 그러니까 쌍무는 이행이 끝나면 반드시 무슨 계약이 돼버려요? 유상이 돼버려요. 그런데 편무 중에 현상광고도 이행이 끝나니까 결국 뭐가 돼요? 유상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계약을 쌍무, 편무 이렇게 나누고, 편무의 증여, 사용대차, 대표적 현상광고 있다고 나눴을 때 아까 쌍무는 이행이 끝나면 다 유상이라 그랬죠. 현상광고도 유상이라 그랬죠. 요만큼이 유상이 되는 거예요. 무상이 되고. 이런 그림이 그려지죠. 이런 그림이 그려지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쌍무계약은 전부 유상계약이다. 그죠? 쌍무는 다 유상이잖아. 근데 유상이다 쌍무는 아니다. 편무가 있지 않냐. 반면에 편무는 전부 무상이다. X. 편무 중에 유상이 있는데 뭐. 반면에 무상은 전부 편무다. O. 예? 지문에 수차례 나왔어요. 계약의 종류를 물어봅니다. 처음부터 머리에 콱! 못 집어넣지요. 못 집어넣는데 일단 요 그림의 관계를 머릿속에 이해하셔야 돼요. 쌍무, 편무로 나누는 거 하고요. 유상, 무상으로 구별하는 게 대단히 어려워요. 왜? 쌍무는 다 유상이야. 유상의 99%가 쌍무야. 그러니까 두 개가 거의 같은 것처럼 보여져요. 구별하기가 대단히 어려워요.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대로 유상이란 모든 쌍무 더하기 하나 더 여기까지가 유상이에요. 여기서 차이가 나타나요. 그래서 현상광고라는 놈은 우리 민법상 시험 범위는 아니지만 자주 보게 되는 계약 중에 하나입니다. 이 쌍무, 편무와 유상, 무상을 구별하기 위해서 현상광고를 기억하시고 이거를 머릿속에 넣으셔야 돼요. 결론 오늘 내리세요. 유상계약은 모든 쌍무계약 더하기 현상광고.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그게 유상계약이다.
그러고 났더니 이 현상광고 요상한 놈이죠. 그렇잖아요. 그러면 요상하다 그래서 요물계약이라 그래요.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계약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대부분 약속하는 거죠. 매매계약 보세요. 소유권 넘겨주겠다고 약속,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약속, 증여하겠다고 약속, 공짜로 물건을 빌려주겠다고 약속. 대부분이 약속만으로 성립이 돼요. 그죠? 뭐뭐 하겠다. 학원 같은 경우 강의를 제공하겠다. 이런 식으로. 약속만으로 성립하는 게 대부분입니다. 이걸 낙성계약이라고 해요. 무슨 계약? 청약과 승낙만으로 성립하는 계약. 쉽게 말하면 약속만으로 성립하는 계약. 이게 낙성계약이에요. 그런데 다시 현상광고를 봅니다. 아까 뭐라 했죠 제가? 을이 갑한테 전화 걸어서 주말까지 50장을 악착같이 모아서 가져가겠다고 약속만으로는 성립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죠? 이렇게 약속만으로 성립하지 않고요. 어느 한쪽이 뭘 해야만 성립하는 계약. 을이 갑에게 50장을 갖다 줘야만 성립하는 계약. 이런 계약을 요물계약이라고 합니다. 약속만으로 성립하는 계약이 있고요. 뭘 주거나 해야만 성립하는 계약이 있고요. 그 대표적인 요물계약이 또다시 현상광고가 되는 거예요. 이 현상광고는 답으로 잘 나와요. 편문대 유상이고 요물이야. 그죠? 편문대 유상이고 요물입니다. 자, 그럼 정리. 쌍무, 편무 구별할 수 있어야 되고요. 쌍무의 반대가 편무입니다. 유상의 반대 무상 구별하셔야 되고요. 낙성의 반대 요물 구별하셔야 되죠. 최근에 이런 게는 매매계약은 요물계약이다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틀렸죠? 그런 식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일단 계약의 종류를 이 정도는 생각해보자. 232페이지 전형 비전형 됐고 쌍무 편무 구별하고 편무의 두 번째 줄 끝에 있는 3개 증여 사용대차 현상광고 양거래 3번의 구별실익 2개 동시한변권 위험부담 오른쪽 유상무상 무상 가로 안에 증여 사용대차 양가로 2번의 구별실익 유상에만 매매규정 적용 낙성요물 약속 즉 합의만으로 성립 낙성 요물 합의 외에 뭘 인도 급부가 뭐예요? 주는 거 그래야만 성립. 두 번째 줄 현상광고 됐죠? 그 다음 이제 밑에 뭐 계속적 계약, 일시적 계약이라고 되는데 계속적 계약은 말 그대로 일정 기간 동안 채무행위 지속 반복되는 거 학원 계약 같은 거 여러분들이 계약한 기간 동안 학원은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강의를 제공하죠. 제주도 렌터카 48시간을 빌리면 48시간 지속적으로 자동차를 사용하게 되죠. 이런 게 계속적 계약. 반면에 일시적은 한 번 이행으로 끝. 매매. 물건 한 번 주고 돈 한 번 주면 끝. 그죠? 일정 기간 계속 물건을 이렇게 건네줘야 돼. 2달 뒤에 주기라면 2달 동안 계속 이렇게 물건을 건네주는 액션을 취해야 돼? 아니, 한 번 쭉 끝. 이런 걸 일시적 계약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이렇게도 구별한다. 자, 그래서 일단 계약법에서 종류와 관련된 걸 좀 잘 정리를 해 두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 입문서에는 없는데요. 계약법 전체 원칙이 있어요. 계약 자유의 원칙이라. 이거 상식적으로 내가 물건도 사기 싫은데 국가가 나타나가지고
강제적으로 사람하라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자본주의 사회는요. 이게 대원칙이 되는 거예요, 계약자 원칙이. 이 계약자의 원칙 때문에 산업혁명도 일어난 거고 재화가 급격하게 증가하게 된 겁니다. 전체의 부가 급격하게 증가된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계약 자유 원칙이 됩니다. 자, 이 계약 자유 원칙은 쉽게 생각하세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즉 법률관계 권리목약을 창설하는 경우 당사자의 자유에 맡겨 있다는 원칙. 예? 법률행위를 통해서 법률관계, 권리, 의무 관계를 창설하는 것은 그 당사자의 자유에 맡겨 있다는 원칙. 크게 말하면 법률행위 자유원칙이라고도 하는 거예요. 이게 조금 모양을 바꾸면 사적 자치로 가는 거예요. 개인적 영역의 일은 스스로 결정. 그래서 계약자의 원칙, 사적 자치 원칙 다 한꺼번에 연결이 되는 것들입니다. 자, 여기서 이 계약자의 원칙이 4가지 파생이 남아요. 첫째, 가장 기본이 뭐예요? 계약 체결 여부. 계약을 할지 말지. 그죠? 여러분이 중개사 공부를 하려고 마음먹었어. 학원과 계약할지 말지 내 자유. 그죠? 계약 체결 여부. 두 번째, 누구하고 계약을 할 것인가? 그죠? 어떤 내용으로 할 것인가? 학원을 다닐까 말까? 다닌다면 어떤 학원을 다닐까? 1차만 할까? 1, 2차 다 할까? 오전반 할까? 저녁반 할까? 다다리 끊을까? 종합반 끊을까? 방식, 구두로 할까? 계약서 쓸까? 4가지 자유가 있게 됩니다. 계약 체결 여부, 상대방 선택, 내용 결정, 방식. 물론 이 계약 자유원칙이 무제한 허용할 수는 없어요. 이 계약 자유원칙은요, 계약을 체결한 양당사자가 경제적으로 대등하다는 걸 전제로 이루어진 거야. 그죠? 그런데 결코 대등하지 않잖아요. 우리 맨날 갑을 간의 관계라고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경제력의 차이 때문에 계약 자유원칙은 경제적 강자의 자유원칙으로 됩니다. 그게 자본주의 폐해. 그래서 이걸 제한해요. 부정하게 되는 게 공산주의고요. 제한하는 게 사회주의입니다. 네? 부정하는 게 공산주의고. 우리도 마찬가지야. 서구 유럽처럼 자유를 제한하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나라든지 계약 제한칙을 무제한 허용하지 않습니다. 제한합니다. 계약 체결 여부. 강제적으로 체결시키죠. 뭐? 탑승 거부 안 되죠. 에? 택시 탑승 거부 안 되잖아. 타면 무조건 태워야 되잖아. 그게 계약 체결 자유를 제한하는 거예요. 상대방 선택. 특히 고용과 관련해서 장애인이라든가 남녀 차별 금지. 나는 남자만 뽑고 싶어. 안 돼. 나는 장애인 뽑기 싫어. 안 돼. 차별하지 마. 상대방 선택. 자유 제한. 내용 결정. 반사의 질서 행위 무효. 불공정한 행위 무효. 이런 것들이 내용 결정의 자유를 제한하는 거예요. 그나마 가장 제한이 덜 돼 있는 게 아직까지는 계약은 구두로 해도 되고 계약서 써도 되고 일정한 방식이 필요 없고 그나마 나머지들은 제한을 많이 가하고 있습니다. 자, 그 중에서 요거 제한과 관련된 단행법이 하나 있어요. 약관규제법이라고.
1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한데요. 올해 나왔어요. 안 봐도 돼요. 약관규제법. 제가 몇 년 동안 약관규제법 안 나왔습니다. 안 봐도 돼, 안 봐도 돼 하다가 요번에 요거 나올 때가 됐어요. 요것만 좀 보고 가서 나왔어요. 제가 약간 신기가 있죠, 그런 거는. 그럼 내년엔 안 나와. 볼 필요 없는데 나중에 조금만 터치를 해드릴 거예요. 어쨌든 계약법 전체에 계약 자유원칙이라는 큰 원칙이 존재하고 그 원칙에 4가지 파생 원칙이 있다라는 거. 마지막으로 일정한 제한이 가해져 있고 그 중에 반사회 질서행위라든가 불공정한 행위. 우리 이미 봤잖아요. 내용 결정의 자유를 제한하는 거야. 왜? 아, 내가 1억짜리를 1000만 원에 사든 100만 원에 사든 내 맘인데 그걸 불공정한 행위로 무효로 만들어 버리니까 내용 함부로 네가 결정하지 말아라. 이런 제한이 되는 거예요. 어쨌든 요 계약 자유원칙이라는 게 있더라. 자, 세 번째. 중요한 게 계약의 성립이 나오죠. 계약의 성립. 계약의 체결. 자, 어떤 과정을 거쳐서 어떤 요건을 갖춰서 계약이 체결되는가 그 모습. 우리가 민법 총칙에서 봤던 건 법률행위의 유효 요건이었죠. 그런데 법률행위의 유효 요건을 판단하려면 먼저 해야 되는 게 뭐예요? 법률행위가 성립했는가? 그죠? 만약에 법률행위가 성립조차 하지 않았다면 계약의 유무효를 판단할 필요조차 없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민법 총칙에서 봤던 법률행위의 유효 요건을 판단하기 위한 전제로 먼저 법률행위가 성립해야 돼요. 그 중에서 계약이 어떤 모습으로 성립하는가 요거를 보게 되는 거예요. 여기가 계약의 성립 파트입니다. 자, 계약은요. 우리가 계약이 체결되는 모습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일단은 누군가가 계약을 체결하자는 두 사람이 만나겠죠. 그죠? 그래서 서로 교섭을 할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일방이 타방에게 먼저 계약을 체결합시다라고 요청을 할 거예요. 그죠? 그 청약을 받은 상대방 입장에서 그 청약의 내용이 합당하다면 수락을 하겠지요. 이 가장 기본이 되는 거예요. 청약과 승낙의 합치로 계약이 성립. 자, 여기서 청약이 뭐고 승낙이 뭐고 합치가 뭐냐. 이제 이런 거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민법이 청약은 있는데 승낙은 없어. 그래도 계약이 성립해. 두 개를 만들어 놨어요. 우리 민법이. 보통 계약을 체결하는 걸 가만히 들여다보면 여러분도 아시죠. 한쪽이 청약을 하고 상대방이 승낙을 해서 체결되는 게 보통인데 여러분들이 하고 나서 계약한 것도 한번 보세요. 교섭하다가 다닐게요. 청약. 그러세요. 승낙. 물건 살 때도 이렇게 보다가 골라가지고 이거 살게요. 그러세요. 보통 이렇게 청약과 승낙으로 성립하는 게 보통인데 우리 민법은 청약만 있고 승낙이 없음에도 계약이 성립하는 두 가지 형태를 따로 규정해놨습니다. 하나가 교차 청약에 의한 성립이고요. 또 하나가 의사 실현에 의한 계약 성립입니다. 어쨌든 이렇게 계약이란 놈은 청약과 승낙이 합치가 됨으로 성립하는 게 99%고 그 외에 이런 형태로 계약이 성립하는 경우도 있더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청약과 승낙의 의사 합치에 대한 계약 성립에서 청약이 뭐고 청약은 누가 하고 누구한테 하고 청약의 효력은 뭐고 이런 것들. 승낙은 뭐고 승낙은 누가 하고 누구한테 하고 승낙의 효력은 뭐고 또 일치하면 계약이 성립한다 그랬죠. 언제 날짜에 계약 성립 날짜에 뭡니까? 언제 계약이 성립하는가. 그래서 계약 성립의 모습과 성립 시기. 모습은 계약이 성립했냐 안 했냐의 문제고요. 성립 시기는 계약이 성립했다면 언제 성립했는가의 문제예요. 그 다음에 뭘 보는 거예요? 유효냐 무효냐.
계약이 유효냐 무효냐 보는 거죠. 자, 간단히 청약과 승낙의 의사합참 계약 성립을 보면 청약은 뭐예요? 계약을 요청하는 거. 누군가가 하겠지. 누구에게? 네, 요게 두 사람이 있다. 특정인을 콕 찍어서 할 수도 있고요. 불특정 다수인에게 청약을 할 수도 있다. 콕 찍어서 하는 게 뭐예요? 그러니까 네가 사라. 찍었죠. 불특정 자판기 설치. 아무나 사라. 자판기 설치가 청약이냐? 청약이지. 그 자판기 보면 음료수가 있죠. 가격 있지. 요 물건을 요 가격에 사라. 청약이죠. 누구한테 청약했어요? 불특정 다수인. 아, 청약은 자, 오늘 기억합니다. 특정인에게 할 수도 있고 불특정 다수인에게 할 수도 있고. 그렇죠? 반면에 승낙, 청약을 수락하는 거죠. 누가 해? 청약을 받은 사람이 하겠지. 그 다음 누구한테 해야 돼? 승낙은 누구한테 해야 돼? 청약자한테 해야지. 청약자 정해져 있죠. 따라서 승낙은 불특정 다수인에게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거. 청약은 특정인에게 할 수도 있고 불특정 다수인에게 할 수도 있다. 그러나 승낙만은 반드시 누구한테 해라? 특정한 청약자에게 하라.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 계약이 성립하려면 청약과 승낙의 내용이 일치해야 되죠. 그죠? 1억에 살았는데 9천만 원에 사겠다. 계약이 성립할 리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하, 계약이 성립하려면 청약과 승낙이 일치해야 되는구나. 이걸 다시 말하면 청약과 일치하는 승낙만 있으면 계약은 성립한다라는 뜻이에요. 청약과 일치하는 승낙만 있으면 계약은 성립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여기를 잠깐 보세요. 갑이 구인 광고를 했어요. 자, 이거 청약일까요? 아닐까요? 사람을 구합니다. 근무 시간 9시부터 6시 1시간 휴게 시간 초봉 200만 원 뭐 이래 가면서 4대 보험 되고 어쩌고 저쩌고 뭐 이런 관리직 어쩌고 저쩌고 구인 광고를 해놨어. 자, 이걸 본 우리 나 취직시켜 주세요라고 이력서를 낼 거예요. 자, 이때 이거 청약일까요? 아닐까요? 지금 갑과 을 사이에는 고용계약이 창립되는가? 고용계약. 체결됐는가에 문제가 생겼는데요. 고용계약이 성립하려면, 계약이 성립하려면 청약과 승낙의 의사가 합쳐야 된다 그랬죠? 자, 여기서 이걸 청약으로 보면 이게 승낙이 되겠죠? 그죠? 이걸 청약으로 보면 나 다닐래요. 이게 승낙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럼 고용계약이 체결돼야 되겠죠? 근데 이걸로 체결돼요? 아니죠. 회사가 이력서 보고 다시 내일부터 나오세요 해야 고용계약이 되죠. 그럼 이 구인광고는 청약이다 아니다? 아니, 이게 청약이에요. 이게. 나 고용해 주세요가 청약이 되는 거예요. 청약과 승낙 이렇게 됩니다. 나 고용해 주세요. 그러세요. 그러니까 이력서 제출이 청약이 되는 거예요. 그럼 구인광고는 청약이 아니야. 그럼 뭐야 이거? 청약의 유인. 청약과 청약의 유인을 구별해야 되는데 왜 구별해야 되냐면요. 청약의 유인 속에 들어있는 건 계약 내용이 아닙니다. 청약의 유인 속에 들어간 건 뭐라고요? 계약 내용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청약일까요? 아닐까요? 상가 분양 광고. 상가 사세요라는 청약일까요? 만약에 상가 사세요가 청약이면요. 네! 이게 승낙이 될 거예요. 그럼 계약이 체결되겠지. 근데 상가 분양 광고를 본 의뢰 갖고 살래요? 그럼 바로 계약이 돼요? 아니지. 갑이 다시 보고
오케이 해야 되죠. 그러니까는 청약이 아니라 청약의 유인이에요. 그러니까 상가 분양 광고 속에 뭐 잔뜩 들어있어 좋은 게. 그래도 그건 계약 내용이 아니다 말이죠. 청약과 청약의 유인을 구별해야 되는 이유 중에 원칙적으로 청약의 유인은 계약 내용이 아니게 됩니다. 구별하자. 어쨌든 이런 식으로 계약을 특정인 불특정 타인에게 요청하고 그 청약을 수령한 자가 특정한 자에게 승낙을 함으로써 성립하게 되면서 그 내용은 일치해야 된다. 그리고 청약은 승낙만 받으면 계약이 성립돼야 되기 때문에 청약 속에 구체적이고 확실한 내용이 들어있어야 된다. 그래서 뭐하고 구별하자? 청약의 유인과 구별하자. 그 다음에 이제 계약 성립 시기의 문제가 나요. 이건 지금 안 봅니다. 어쨌든 계약은 이렇게 체결되는 게 일반적이다. 그 다음에 슉슉 넘어가면 나머지는 보지 마세요. 240페이지에 보면 기타 방법에 의한 계약 성립이 있어요. 좀 전에 제가 계약은 청약과 승낙의 의사합치로 성립하는 게 보통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극히 예외적으로 청약만 있고 승낙 없이 성립하는 게 두 개가 있는데 하나가 교차 청약으로 되어 있습니다. 교차 청약은 뭐예요? 말대로 청약이 교차한 거야. 갑이 을에게 청약을 했어요. 뭐라고 청약했냐? 야, 내 노트북을 50만 원에 사라 이렇게. 그런데 을이 갑이 청약을 모른 채, 갑의 청약을 모른 채 갑에게 노트북을 50만 원에 팔으라고 청약을 했어. 을도 청약을 했어. 갑이 을에게 계약을 요청했고 을도 갑에게 계약을 요청했는데 소름 끼치게 내용이 똑같아. 이럴 때 원칙으로 가면 각 청약에 대한 승낙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내용이 일치하니까 그럴 필요가 없이 양 청약만으로 계약 성립. 요거를 교차 청약에 의한 계약 성립이라고 하게 됩니다. 됐죠? 마지막으로 의사 실현에 의한 계약 성립이라고 되는데 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청약자의 의사 표시라 관습에 의하여 뭐 이렇게 되는 그 다음 거. 승낙이 필요 없는 경우에 승낙으로 인정되는 사실이 있을 때 계약은 성립한다라고 되어 있죠. 자, 여러분들이 지하철에 앉아 있는데 물건을 판매하는 분이 들어오더니 잔뜩 광고를 하고 그 물건을 무릎에 싹 올려놓습니다. 이게 청약이죠. 사세요. 그렇죠. KF94 마스크라고 장당 50원씩 100매를 5,000원에 팔아. 국산이고 KF 승인 받은 거래. 실제 그런지는 아닌지 모르지만. 그리고 100매 한 묶음을 5,000원에 판다라고 광고한 다음에 앉아있는 사람들 무릎에 쫙 돌려. 사세요라는 청약이야. 자, 이 사람이 돌리고 나한테 왔어. 5,000원을 주어. 승낙이겠죠. 그런데 그 전에 내 무릎에 몰려놓고 다른 데로 갔어. 뜯어서 내가 썼어. 사람들이 보면 저 자식 속았군 뭐 이래가면서 샀네 샀어 그러겠죠. 그게 의사실현의 계약 성립이에요. 누가 봐도 내가 포장지를 뜯어서 사용하기 시작하면 샀구나, 승낙했구나 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죠? 그럴 때 계약이 성립하는 것, 이걸 의사 실현에 의한 계약 성립이라고 하게 됩니다. 이렇게 계약 총론과 관련해서 일단 오늘은 가볍게 계약의 종류, 쌍무, 편무, 유상무상, 낙성요물 구별, 계약 자유한칙 4개, 마지막으로 계약 성립의 모습이 3가지 형태. 청약과 승낙의 의사합찬 성립, 교차 청약에 의한 계약 성립, 의사 실현에 의한 계약 성립. 3가지 형태가 있을 수 있다. 그 정도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됐죠? 자, 이제 다음 주에
계약과 관련된 몇 가지 제도들, 공통적으로 몇 가지 제도들 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자꾸 처음 듣는 내용이기 때문에 낯설어요. 낯선데 두 번, 세 번 듣다 보면 익숙해집니다. 누구보다 빨리 익숙해지느냐의 문제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시간 날 때마다 자꾸 반복해서 들어주세요. 아시겠죠? 그러면 빨리 정복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